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 대통령의 날로 휴장합니다. 골드만삭스가 경제 성장과 제조 활동 회복 전망을 근거로 글로벌 주식에 대한 등급을 기존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수출량이 11월 하루 633만 6천 배럴에서 12월 630만 8천 배럴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마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 속에 이제 시장은 PCE와 FOMC 의사로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편 미증시는 월요일을 지금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하루 휴장하는 가운데 일찍 문을 닫는 선물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지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월요일엔 성견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자, 한 주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네. 시장의 변동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매수 방향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18,000을 일단 뚫었죠.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18,000포인트를 뚫으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해외 선물은 방향성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현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올라왔으면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은 접어두시는 게 좋고요. 항상 대응 그리고 방향성 탐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매매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번 주 지표 그리고 저저번 주 지표에 따른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정말 설 연휴 끝나고 마스터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전략을 꼼꼼하게 챙겨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 주간의 일정들 우리 성견 마스터님께서 오늘 방송 시간에 다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지 이번 주의 흐름들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따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요. 입장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잘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선견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은 0.19%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7,77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시 30분경에 17,784포인트 선 찍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고점보다는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미증시가 휴장하는 가운데 움직임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견 마스터님과 잠시 후에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관련된 이슈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은요. The Fed has a very strong case to keep rates higher for longer 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연준이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매우 강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JP모건의 조세이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15% 내외이거나 좀 더 낮을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금리 인하는 선택적 옵션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과 관계없이 미국의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시장의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고 해서 연준이 실제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함으로써 경제 투자 활동이 계속해서 좀 왜곡되고 이것이 장기적인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신호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한 전략가는 경제는 지금 둔화하고 있지만 시장 예상만큼 속도가 빠르지 않을 뿐이라며 여전히 연착륙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경제 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제임스 블러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인데요. 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전 총재가 지금 이 영어로 보시면요. says March rate cut would be wise. 지금 연준의 3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반대되는 입장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제임스 블러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전미 신물경제협회 연설 이후에 올해 하반기 경제 활동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막아야 한다며 다음 회의죠. 즉 3월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이 3% 아래로 떨어지고 그리고 2%로 향하고 있다며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1월 CPI 데이터가 연준의 3월 금리 인하를 정당화하기에는 좀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그럼에도 우선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낫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첫 번째 기사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첫 번째 기사 보시면 지금 CPI와 PPI가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서 강한 미국 경제를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마스터님께서는 어떤 쪽에 좀 무게를 더 두고 계실까요? 저는 이 자리에 선 이래로 네. 202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일단은 일관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있죠. 예. 경기 사이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고 경기 사이클 재방송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2년 정도 굉장히 좀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드릴까요? 이따가 짧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사이클이라는 건요. 사이클입니다. 항상 주기가 있게 마련이고 그 주기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간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돼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서 금리 인상이죠. 통화정책 중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일단은 나타나는 시기가 사실은 2023년부터 나타났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좀 느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것하고 연결돼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물가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된다라고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네. 미국도 지금 뉴스 보시면 어쩔 수 없어요. 고금리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고금리를 왜 유지할까요? 금리를 인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0.25%에서 5.5%까지 22배, 1년 반 동안 22배를 유지하면서 5.5%죠. 지금 금리가 5.5%입니다. 미국이요. 5.5%를 유지하는 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다. 그럼 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는가? 네. 금리 인하를 하려면 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돼야 돼요? 경기가 안 좋아야 돼요. 자, 금리를 인하하려면 돈을 시장에 갖다 푸는 겁니다. 돈을 풀려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죠? 경기가 안 좋아야 시장에 돈을 갖다 풀고 그 돈이 그 통화량이 통화 승수를 만들어내면서 경기가 다시 붐업이 되는 이게 경기 사이클의 굉장한 선순환 구조다라고 항상 제가 강조를 드려요. 그게 전제가 되려면 경기 침체든 연착륙이든 아니면 경착륙이든 일단은 경기가 밑으로 좀 가라앉는 이런 모습, 그런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일단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굉장히 견고하고요. 네.
소비자 물가지수와 뭐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PCE죠. 네. 같은 경우에 떨어지지만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죠. 특히나 지금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우리가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맞는데 자 이번에 컨센서스가 2.9%였는데요. 얼마가 나왔죠? 3%가 넘었어요.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좀 심해져 있는 거고 좀 이따 제가 오일을 일단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일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는 있지만 다음 달 3월 달, 4월 달 CPI에 오일 가격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오일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이 CPI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죠. 오일 가격 오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금리 인하를 내려야 되는 그런 명분, 모멘텀이 없다 이거예요. 아, 금리 인하를 지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네. 더 높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거의 쇼를 해왔는데 지금 22배의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쇼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목전에 일단은 두고 있다라고 봤을 때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 경기 데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정도의 경기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게 맞습니다. 그러면 고금리는 유지를 할 수밖에 없고 아 물가 2%나 물가 3%나 1% 차이인데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1%의 차이라는 게 100만 원 번 사람한테 1%는 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항상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미시 경제학을 할 때는 여러분 가계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가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기업이 중요합니다. 아, 기업 네. 대출이 몇 조 원이 되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 아.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은 몇백억 정도의 대출을 일으킵니다. 네. 그게 금리가 혹은 인플레이션이 1%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조에 1%면은 얼마입니까? 1조입니다. 1조.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1% 인플레이션 1% 차이가 여러분 이게 굉장한 차이입니다. 내가 1%더 수익을 얻느냐, 가처분 소득을 더 얻을 수 있느냐, 혹은 1%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느냐는 가계는 큰 영향이 없을지 모르나 네. 가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가계의 상위 개념인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 3%에서 지금 자 2.9%까지 가기는 했는데 CPI가요. 네. 여기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거를 우리는 지금 수개월 동안 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2.0%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기사에서 주목을 하실 거는 두 가지. 첫 번째, 고금리와 고물가. 제가 1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느냐에 대한 뉴스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체크를 하셔야 되고 CPI 같은 경우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선까지 떨어지느냐가 문제인데 여러분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기본적 분석을 제가 해드리는 것 중에 제가 한 2달 전에 기사를 하나 조금 소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 네. 이거 외우시라고 제가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연준에서 얘기하는 2.0%가 네. 수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아, 위로 수정될 네. 수 있을까요? 2.5나 3.0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아. 있다라는 기사들이 네. 예전부터 나왔어요. 왜냐? 2.0은 현실적으로 이제는 이런 경기에서 2.0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이런 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2.0을 지금 페드에서 책정을 하고 네. 페드에서 책정한 2.0을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책정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2.0이라고 오피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0에 굉장히 좀 집착을 하고 있는 네. 건데 이게 만약에 2.5나 이 3.0으로 일단 바뀐다라고 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금리를 인하할 충분한 데이터상의 시기가 요건은 돼요. 있네요. 네.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 일단 좀 보시면서 물론 제가 다 짚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 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기본적 분석 해드리면서 다 이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어떤 분위기의 감지가 조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으로 삼는 물가지수 2.0%에서 조금 더 오르느냐. 아, 요것도 여러분들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첫 번째 기사에 대한 어떤 제 의견은 그겁니다. 고물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상태라고 하면 네. 고물가와 고금리는
1년, 2년 동안 굉장히 지속적으로 될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 네. 금리 인하의 시점은 2025년 초가 가장 빠를 수 있다라고 일단은 저는 아직도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뭐 제 의견이 당연히 틀릴 수도 있고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제 기본적 분석 같이 들으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기사와 관련해서 연준의 물가 목표 상향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이와 관련한 뉴스를 여러분들도 꼭 놓치지 말고 찾아보시면서 언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지 이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팔로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챙기기가 굉장히 빠듯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성견 마스터님께서 미리미리 또 체크를 해주신 것처럼 바로바로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신 다음에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성견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시고 계속해서 뉴스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사도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두 번째 기사는요. 지금 세인트 은행의 지금 전 총재였습니다. 블러드 전 연은 총재는 조금은 원래는 매파적이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 CPI 지수를 봤을 때는 3월에 금리 인하는 좀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하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렇다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빠르게 앞당겼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전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네. 대표적인 매파의 선두 주자였죠. 예. 왜 저 양반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네. 의중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금리가 일단 인플레이션이 조금 많이 내려왔다라는 생각에 아마 3월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분의 얘기를 제가 옳다 그르다라고는 당연히 판단은 할 수가 없고 네. 물론 3월에 인하할 가능성은 아직도 저는 조금 많다고 봐요.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페드 그 파월이 3월 인하설을 작년에 일단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3월이든 5월이든 일단은 좀 한 번은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단은 제 의견이고 거기에서 제가 어떤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3월에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4월, 5월 CPI가 치솟는다라고 하면 더 이상 파월 의장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금리 인상에 대한 지금 퍼센테이지가 제로가 아닙니다. 15%나 나왔어요. 아직도 15%거든요. 올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페드워치가 15%나 일단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리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고 하면 금리 인상으로 인한 노동시장, 끝판왕은 노동시장에 대한 타격이죠. 우리가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률 자체도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작년, 재작년 수치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최소 7%가 나와야 돼요. 실업률에 관한 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미국은 실업률이 4%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완전 고용 상태로 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조금 높기는 한데 자발적인 실업자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성인이 됐어도 뭐 대학원을 간다라거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 실업률은 항상 3%에서 4% 정도 무조건 존재합니다. 실업률이요. 자, 근데 미국은 지금 4% 이하예요. 실업률이. 그건 뭐냐면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지금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 고용 상태예요. 뭐 제로라고 보시면은 무방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부작용이 일단은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와 고물가, 아까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고금리와 고물가가 굉장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대선을 일단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올해 한 번 정도 선제적으로 할 수가 있다. 단 역으로 금리 인상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률이 지금 완전 고용 상태로 가고 있고 실업률이 데이터상으로 최소한 7% 이상은 가야 우리가 어떤 침체로 인한 연준의 통화 정책의 피벗
그러니까 금리 인하죠, 피벗은. 그걸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이 0%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올해에도 금리 인상은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게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면 금리 인상을 또 합니다. 금리 동결을 길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금리 동결을 길게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진다라고 하면 네. 금리 인상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금리 인상을 여러분 자 보세요. 2021년 말까지만 해도 안 한다고 했어요, 페드에서. 근데 22년 2월에 전격적으로 했죠. 네. 그리고 22배를 1년 반 만에 올렸어요. 이거는 2000년대 들어서는 우리가 상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마음을 일단 열어두셔야 돼요. 금리 인상에 대한 마음을 일단은 열어두셔야 되고 지금 이제 제임스 블러드 전 연은 총재가 네. 일단은 3월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일단은 동의는 합니다. 네. 대선이 있기 때문에 동의는 하고 그러면- 저게 진인지는 모르겠고 네. 그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어느 한편에 또 손을 들어준다라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매를 일단 먼저 맞는 거죠. 아. 왜냐하면 3월에 금리 인하를 해서 3월에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4월, 5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 뛰어오를 거고 네. 5월, 6월에 CPI, PCE가 확 뛰어오를 거예요. 자 그러면 파월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치솟는다? 네. 그건 인플레이션율이 치솟는다라는 거는 미국 국민들의 소득,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라는 거고 아.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가처분 소득,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드니까 내가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가난해지면 바이든은 표를 잃겠죠. 그럼 어쩔 수 없이 파월 의장의 얘기대로 금리 인상을 또 하든지 금리 인하한 걸 내리든지 올리든지 그죠?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그걸 제자리로 돌려놓든지 이런 정책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그 두뇌 싸움인데 사실은 두뇌 싸움인데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하나의 시나리오일 수 있다. 네. 3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작전일 수도 일단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일단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에 금리 인하를 항상 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두 번 정도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으면 항상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을 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사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느 한 뉴스에 한쪽으로 너무 쏠려서 금리 인하를 오늘 할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좀 될 것인지, 그러면 금리 인상은 아예 없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너무 쏠리기보다는 어느 다방면으로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에 대응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시게 된다 보면은 아무래도 한쪽으로밖에 눈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부분들 다 체크해드리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성견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 이슈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오늘 일단 나스닥과 관련한 방향성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미증 씨가 휴장을 하기 때문에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자, 잠깐 차트 보도록 하죠. 큰 프레임으로 보면 당연히 매수 쪽이죠. 2023년부터 지금 일봉 차트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거 뭡니까? 매수입니다. 이거를 매도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그러시면은 큰일 납니다. 예, 해선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매수인데 지금 1년 반 동안 지금 1년 넘게 지금 매수인데요.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대응 전략이 일단은 중요하잖아요. 자, 일단은 대응 전략도 뭡니까? 일단은 매수 방향은 맞아요. 일봉상으로 골든 크로스 지금 여기가 어디죠? 12월이죠. 예, 12월이네요. 12월부터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눌림을 한번 주기는 했지만 21선
도착하고 계속적으로 일단은 매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밑에는 이제 61선인데 61선도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선입니다. 장기 포지션 볼 때는 61선도 일단은 좀 유용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61선을 한 번도 맞지 않고 지금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 그리고 꿈의 18,000대 시장은 이제 어떻게 되고 있나요? 2만 포인트를 갈 것이냐 일단 여기 일단 초점이 지금 맞춰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월봉 잠깐, 주봉으로 일단 조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예전부터 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과연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갈지 안 갈지 정말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봉 여기다 볼게요. 2020년 2월에 10,000포인트를 못 갔습니다. 9,800 정도에서 끝났어요. 아, 역시 10,000포인트는 꿈의 영역이구나 라고 했던 게 불과 4년 전이 딱 4년 전이네요. 2020년 2월 18일이니까 딱 4년 전만 해도 여러분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갈지 안 갈지 그리고 9,900 정도에서 미끄러졌을 때 아 역시 10,000포인트는 불락인가 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뭡니까? 조그만하게 V자 반등이죠. 조그만하게 V자 반등을 그리면서 10,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여기에서 10,000포인트를 지지하고 지금 2만 포인트, 18,000을 넘어서서 2만 포인트를 일단 가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방향성 일단 우리가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장기 포지션 보시는 분들 일단은 매수 쪽으로 가는 게 맞기는 한데 여러분 어차피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단기의 매매 영역, 단타의 매매 영역이 큰 포지션을 일단은 좀 차지하고 있어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뉴욕장이 일단은 휴장을 하기 때문에 이따 23시 30분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래량이 조금 터지더라도 우리가 어차피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고 해야죠. 슈퍼컴퓨터가 23시 30분에 일단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매매가 터진다라고 해도 그렇게 큰 어떤 매수 추세에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플러스 뭡니까? 월요일은 지표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데 월요일은 지표가 없습니다. 지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잔잔하게 많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월요일 오후장 같은 경우에 월요일 야간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 매매 한두 번, 두세 번 안에 끝내는 이런 전략으로 일단 가셔야 돼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상관없습니다. 최대 두세 번 안에 끝나는 이런 전략으로 일단은 가시는 게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일단은 추세가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가 가능성을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늘은 큰 추세, 큰 어떤 매도나 매수의 추세가 나오지 않는 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오전에 수익 내신 분들은 관망 포지션으로 일단 보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나스닥 일단 여기까지 봐드리도록 하고요. 23시 30분에 혹시 거래량이 생기면서 어떤 포지션이 나오면 제가 그때 자리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미국 증시 본장이 휴장하는 관계이므로 지금은 관망으로 포지션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노란투방 들어오시면요. 월요일뿐만 아니라 내일부터의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또 방향성 그리고 자리값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이야기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노란투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화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이 온라인 공개 방송 안에서는 그동안 궁금했던 해외 선물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파헤쳐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나 너무나도 궁금했던 게 너무 많았고 그리고 매일매일 또 손실나서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고요. 마스터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야기도 더 깊게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빠르게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꼭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스닥 여기까지 맞춰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크루드 오일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 오일 오늘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03% 밀리면서 78.4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78.48달러까지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빨간불을 켜주게 될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오일과 관련된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관련 뉴스입니다. China's travel spending during Lunar New Year holidays beats pre-COVID level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 보시면 지금 설날 연휴 동안 중국의 여행 지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지금 회복했다, 능가했다라는 기사입니다. 18일 중국 문화여유부는 중국의 8일간의 설 연휴 동안 국내 지출액과 관광객이 급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출액은 전년 대비 47.3% 증가했는데 2019년 대비로는 7.7%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관광객 수는 4억 7,400만 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3% 상승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과 비교를 했어도 19%나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춘제 연휴 기간 현재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 개선에 신호탄을 쳤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디플레이션과 부동산 침체 그리고 수요 부진 속에서 중국의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에 중국의 승용차 판매량은 전월 대비 26% 반면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지금 고가의 내구재 판매는 회복이 좀 더딘 상태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상황에서 5일도 지금 이러한 수요를 좀 힘입어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관련 뉴스 살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지금 중국의 춘절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좀 급증했다, 소비가 늘어났다라는 기사를 토대로 5일 관련 수요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중국 관련 기사는 사실은 항생에서 제가 일단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큰 상관은 일단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춘절은 여러분 한 일주일 쉽니다. 그래서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항생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서 드리기는 할 건데 중국은 지금 굉장한 경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저는 일단 보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유기는 해요. 제가 이런 내용은 강연이나 이런 데서 특강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풀어드리기는 하는데 조금 있다가 30분 넘어서 제가 한번 PDP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거고 5일은 일단은 기술적인 걸로 먼저 들어가셔야 됩니다. 5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추세선을 조금 그려드리면 여기죠. 5일은 항상 박스권에 머물러요, 여러분. 요거 아셔야 돼요. 자, 다 지우고 일단은 크게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보셔야 됩니다. 5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서 지금 어디입니까? 2022년 한 8월, 9월, 그죠? 2022년 8월, 9월부터 요 추세선, 상하단의 추세선 안에서 지금 가격 형성되면서 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 안 됩니다. 300틱이거든요. 네. 300틱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수정하겠습니다. 30달러로 일단은 그냥 수정을 할게요. 네. 30달러 안에서 일단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권이란 얘기예요. 박스권이란 얘기고 이걸 또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되죠. 지금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정확하게 고가가 79.60달러네요. 79.60달러에서 여기입니다. 67.71달러. 여기 정도죠. 여기 정도에서 작은 박스를 일단은 형성 중이다.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매수 쪽인 거는 맞아요. 왜냐? 골든 크로스가 일단은 나오고 있고 지금 5일선 위에 종가상 일봉상 종가가 5일선 위에서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매수 방향은 맞는데 여기 정고 라인 79.60달러, 79.60달러를 넘어서야 이 룸이 보입니다. 94달러까지의 룸이 보이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못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박스권 안에 또 갇히게 돼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 한 71달러 선, 전저점이 71달러 선, 67달러까지 오지도 않고 71달러 선에서 일단은 또 갇히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하셔야 될 건 뭐느냐. 첫 번째, 79.60달러죠. 여기입니다. 79.60달러를 넘어서서 지지받는지 일단은 확인하셔야 그때 본격적인 매수 방향이다. 라고 일단은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밑으로 오기에는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71달러 아래로 오기에는 지금 그래도 한 700틱 정도 지금 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요 밑에까지는 일단 여러분들 확인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은 1차적으로 79.60달러 지지받는지 여부
그때 본격적인 매수 방향을 논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본격적으로 매수를 잡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지 라인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 오늘은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길게 봤을 때는 매수, 그러면 오늘은 좀 관망일까요? 아니면 매수 쪽일까요? 오늘은 일단은 차트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일단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가격과 차트는 한 점에서 일단은 모이고요. 수렴과 발산위에서 일단은 모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지금 쭉 보시면 수렴 한번 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에너지를 썼어요. 그럼 응축을 해야 되죠? 그게 발산의 죄송합니다. 수렴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응축하는 수렴의 영역. 발산하고 수렴하고 또 발산하고 수렴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큰 수렴, 에너지를 응축하는 기간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따가 23시 30분 후에는 네. 밑으로 혹은 위로 다시 한번 가는 모습을 일단은 보일 건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일단은 올랐잖아요. 올랐기 때문에 수렴을 통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 시나리오 1으로 일단 체크를 하시고 이 박스권, 제가 그어드린 이 박스권 다시 한번 좀 잘 그어드릴게요. 네. 제가 그어드린 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을 벗어나면서 매수 매도를 일단 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벗어나면 발산이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과 관련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아무래도 오일이 2주 동안 9% 넘는 상승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노란투빵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과 크루드오일에 대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입장 코드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는 0.1%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028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골드와 관련한 이슈 뉴스부터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뉴스 보시면요. Gold hits near one week peak on softer dollars that have demand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미국의 달러의 소폭 하락과 안전자산의 매력이 높아지면서 금값이 월요일에 거의 일주일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라는 기사인데요. IG 시장 전략가인 얍준록은 지금 최근 지정학적인 상황으로 긴장이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화물선이 어제 예멘 해협에서 공격을 받아 선원들이 배를 버리기도 하는 등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투자자들은 FOMC 의사록에서 정책 전망에 대한 더 큰 단서를 주시할 것이라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매파적인 입장을 취하면 금리가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금값에는 더 좋지 않은 소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골드와 관련된 뉴스 살펴봤고요. 바로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골드 관망 시그널 주셨습니다. 일단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골드는 솔직히 크게 볼 거는 지금 없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 일단은 먼저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왜 크게 볼 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전형적인 지금 박스장, 그죠? 일봉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봉이 아니라 일봉인데 일봉상으로 전형적인 일단은 박스장을 지금 계속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5분봉 기준으로 보면 캔들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죠. 캔들이 좀 많이 지저분한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어요. 캔들이 일단 지저분하다는 건 뭐예요? 가격이 정말 왔다 갔다 많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단타 매매 하시는 데는 적절치 않다. 라고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30분 일단은 넘었고요. 지금 한 2분 20초 정도 일단은 지나가고 있는데 나스닥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위로 오르면서 긴 꼬리를 일단은 조금 달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관망하시는 게 일단은 좋기는 한데 나스닥보다는 지금 이제 미니다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다우하고 황생을 좀 보면 미니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729라인에 지금 지속적으로 박스 횡보장을 일단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 730
네, 지금 727 라인에 있는데요. 730 정도의 매수 MIT. 예, 730 정도의 매수 MIT 일단은 한 자리 정도 보시는 게 낫고,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봉상으로 보면 항생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지금 봉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요거 지금 한 212 정도의 매수 MIT로 해서 일단 한 자리 정도 보시는 거를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니다우는 730 매수 MIT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212 매수 MIT 정도 해가지고 한 30 정도 거시고요. 익절 30개, 손절 30개나 아니면 40, 익절 40개, 손절 40개 정도 거시고 한 자리 정도 일단은 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요거 끝나면 더 이상 붙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크게 어떤 거래량이나 추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본장에 휴장하는 관계로 개장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매하실 분들을 위해서 마스터님께서 자리값 다시 한번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좀 미국 증시가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해외 선물 통해서는 또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으니까요. 나도 해외 선물을 이번 기회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우리 성견 마스터님과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씩 밟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를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우리 성견 마스터님과 이번 주 꽉 차게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님께서 오늘 특별하게 또 투자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투자 강의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마스터님 어떤 강의 준비되어 있을까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생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생방송의 묘미죠. 지금 별로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일단은 강의는 하는데 많이 못합니다. 내일 공개 방송이니까 내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내일 중국과 홍콩 그리고 이 항생 지표에 관해서 지수에 관해서 일단 조금 설명을 자세히 드리는 시간을 일단은 가질게요. 그래서 일단은 노란톡방으로 지금 빨리 들어오시고, 자,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소중국이라고 일단은 보실 수밖에 없어요. 예, 홍콩이죠. 홍콩 사실상 이제 없어졌습니다. 홍콩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본토에 외국인이 투자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예. 중국 본토에 예를 들어서 본사가 몇 년 이상 돼야 되고 출자금이나 자본금이 얼마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외국계가 중국 본토에 그대로 다이렉트로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물에서 우회 상장이란 개념이 있잖아요. 우회 상장을 하고 우회적으로 중국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홍콩에 투자라는 거예요. 홍콩에. 자,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국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네.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국가입니다. 거기는. 자, 중국은 지금 굉장한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제가 작년 8월부터 제가 2022년 이후로 우리나라 해외 선물 전문가 중에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최다 인원에 최다 강의를 제가 했어요. 온라인 강연회까지 제가 2022년부터 10회를 했습니다. 10회를. 우리나라 해외 선물 전문가 중에 제가 제일 많이 했는데 2022년부터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게 있어요.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 대출. 요거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2년이 흐른 지금 어떻습니까? 증명되죠? PF요. 예, 지금 망하고 있죠? 특히나 여기에서 문제되는 게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게 지식산업센터. 요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흉물이에요, 흉물. 돈은 다 끌어다 써서 만들었는데 분양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뭡니까? 지식산업센터 PF 대출 때문에 소, 중형 건설사들이 날아가고 있어요. 자, 근데 중국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것도 계속 강조를 드렸거든요.
중국은 부동산이 제일 큰 문제예요. 헝다 관련 사태가 2년 동안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조용히 일단은 무마는 됐는데 중국 정부에서 그냥 무마시켜버린 거거든요. 근데 제2의 헝다, 제3의 헝다, 더 큰 헝다 사태가 중국에는 굉장히 많이 내재가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본적 분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를 말씀드렸냐면 자, 월봉입니다. 항생 월봉이거든요. 중국은 13년 전, 12년 전으로 퇴보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2011년이에요, 여러분. 2011년. 네. 2011년 지수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22년에 깼어요. 2022년 10월 달에 뭡니까? 11년 전 저점을 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가 11년 전으로 퇴보한 겁니다. 예, 경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경제가 11년 전으로 퇴보한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현물이나 선물이나 기초 베이스가 되는 건 시총입니다. 그렇죠? 기업의 시총이기 때문에 11년 전으로 퇴보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퇴보한 이유가 뭐냐? 이유는요. 중국 경제 정책에서 보셔야 돼요. 중국의 경제 정책. 굉장히 폐쇄적인 경제 정책. 네. 그리고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폐쇄 정책. 이 폐쇄 정책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예, 남의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상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이상한 프로세스인데 이게 지금 이 이상한 프로세스가 현실화되는 나라가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분봉상, 일봉상으로 보면 중국이 뭡니까? 경기 투자 정책을 발표해서 조금 오르는 것 같이 보여요. 네. 근데 월봉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월봉으로. 지금 이게 오르는 건가요? 하락하는 거에 대한 뭡니까? 기술적 반등이에요. 하락하는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거 어디 찍으러 갈까요, 지금? 보세요. 자, 2022년에 11년 전 가격을 찍었고 지금 뭡니까? 월봉상으로 최하. 그러니까 2011년, 2024년. 저기 밑에가 2011년. 그럼 뭐예요? 13년 전 가격으로 지금 회귀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는 어디 찍으러 갈까요? 상식적으로.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확률이 어디가 더 높아 보이세요? 월봉 보니까. 밑이에요, 밑. 얘네는 그럼 뭐가 문제냐? 기본적 분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분석이 안 돼요. 기본적 분석. 뭡니까? 우리나라와 똑같은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다. 이게 이제 부동산인데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향후에 내일뿐만이 아니고 주말 특강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 듣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특별한 강의 통해서 들어보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방송 시간이 50분이다 보니까 그 안에 이 내용을 담기엔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내일 진행해 주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입장 코드를 0707 입력하고 들어오셔서요. 내일 이 시간에 내일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 이 내용 꼭 놓치지 말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략도 알차게 챙겨보면서 이슈 분석해봤는데요. 아쉽지만 우리 마스터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매수 방향성은 맞지만 오늘은 뉴욕 증시가 휴장이라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관망이 유리하다라고 전략 담아봤고요. 이어서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2022년 8월 이후에 추세선 상하단 지금 79.60달러, 67.71달러 내에서 움직이는 중이고 79.60달러를 돌파 후에 지지가 나와야 본격적인 매수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전략 챙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우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38,730포인트에서 매수, 그리고 MIT 또 손절, 익절은 30에서 40틱으로 전략 챙겨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